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사 방법 없는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코로나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의 이 열정, 배우고자 하는 이 열망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한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7강으로 양화과정, 다시 말하면 조작화 과정과 그리고 지수와 척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사회현상, 음, 그 사회현상, 이 사회현상과 어, 그 현상을 어떤 요인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주체적이면서 총체적으로 구성한 것을 연구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회현상은 하나의 종속변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종속변수, 사회현상을 이루는 요인들 그것을 독립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이것이 이제 그 총체적으로 구성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구성한 것이 연구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연구 모형에서 개별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가설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개념과 개념 사이에 관계를 설정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과정,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단계를 보통 양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양화 과정. 이것은 그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로 측정해서 양적 통계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변수,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이 변수의 각 속성에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양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모형에서 구성된 이론적 가설들은 조작적 정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검증이 가능한 검증 가능한 경험적 가설로 변화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조작적 정의의 의미와 조작적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인 차원과 지표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측정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신뢰도와 타당도, 이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살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를 할 거냐? 지수와 척도 개념에 대해서 또한 살펴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작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개념은 복수의 문항들로 측정이 됩니다. 하나의 개념은 여러 개의 문항들로 측정이 되어지는 건데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특정 개념을 측정한 복수의 문항들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 문항들로 사용해 가지고 그 개념을 검증할 수 있는 변수인 복합 측정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지수와 척도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먼저 조작화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의 단계부터 보죠. 이론적 가설, 양화 과정.
이 양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앞쪽 그 전주 강의에서 구성한 이 가설이 직접적인 검증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가설 자체가.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이 가설을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 측정이 가능한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야 돼요. 변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설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 연구, 다시 말해서 기존 이론들과 그러한 이론들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한 것이에요. 가설은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의 결과물이에요. 선행 연구에서 추출한 거죠. 따라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론적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론적 형태를 가진다 그랬어요. 가설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이 추상적이며 포괄적이라 직접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설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직접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경험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가설, 즉 가설에 포함된 개념과 관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이 가설을 이론적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론적 가설이다. 그 관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그 어려운 그 가설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론적 가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론적 가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의 가설은 이론적 가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론적 가설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가설에 포함되어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측정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노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노미가 높을수록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이것을 검증한다고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아노미라는 개념, 이 아노미라는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질문지에서 당신은 아노미를 얼마나 느끼십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의 문항으로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서 답을 못해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화가 되어 있질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에 나타난 아노미라는 영어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는 사람이 이 아노미라는 용어를 이해를 못하거나 혹은 그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적절한 연구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연구를 할 때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구술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아놈이란 자체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가 어떤 대답을 어떤 자료를 우리가 그에게서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추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불분명한 이것은 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 표현들을 변환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가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여러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들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노미를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범죄라고 하는 개념, 범죄, 이 범죄라고 하는 이 개념도 그 안에 매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범죄라는 그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범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범죄라는 것이 너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범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어떻게? 너무 넓은 의미로서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이 단어, 범죄라는 단어가. 당신은 폭력 범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 좀 구체화되지만 범죄라고만 해버리면 너무 이게 포괄적이라 그렇게 물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연구를 온전히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론적 가설에 나타난 개념, 이론적 가설에 나타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과정,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조작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작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조작적 정의와 세분화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작적 정의와 세분화. 이 조작적 정의와 세분화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경험적 가설, 이론적 가설에 나아가 이제 경험적 가설입니다. 하나의 이론적 가설은 조작적 정의와 세분화를 거치면서 이론적 가설이 조작적 정의와 세분화, 이 세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쉬운 형태의 여러 개의 하위 가설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그 밑으로 여러 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들이 조작적 정의와 세분화를 통해 가지고 그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복수의 여러 개의 구체적인 개념으로 변환하게 되면서 이렇게 도출된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구성된 가설을 뭐라고 말하느냐? 경험적 가설이라고 그래요. 이 이론적 가설을 경험적 가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게 하는 조작적 정의와 세분화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차원과 지표의 개념도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까 예를 들은 아노미가 높을수록 범죄를 더 많이 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적 가설의 예를 가지고 청소년 비행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하위, 그 밑에 하위 개설, 즉 경험적 가설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냐? 아노미가 높을수록 범죄를 더 많이 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적 가설을 가지고 경험적 가설로 도출할 수 있는 하위 가설. 그 경험적 가설을 도출할 수 있는 하위 가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잡아봤어요. 열망과 기대의 격차가 클수록 열망, 기대, 이 차이가 커요. 열망과 현실, 기대와 현실, 이 격차가 클수록 지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근데 이 가설은 어떻습니까? 경험적 가설을 도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더 나아가서 성적에 대한 기대 격차가 클수록 금품 갈취와 같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성적에 대한 기대 격차가 클수록 격차가 커요. 기대하는 바와 실제 나온 점수가.
그렇게 클수록 비행을 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가설, 하위 가설. 그리고 부모가 여기에 지금 이것들은 지금 하위 가설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위 가설, 지금 그 가설은 어떤 거였냐면 아노미가 높을수록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하위 가설들이에요. 지금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모가 진학하기 원하는 대학과 본인이 입학 가능한 대학 사이의 격차, 이 격차가 클수록 폭력 비행을 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가설, 하위 가설. 이 하위 가설은, 상위 가설은 어떤 거예요? 아미노가 높을수록 범죄는 저 많이 터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 청소년 비행 연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위 가설을 설정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열망과 기대의 격차가 클수록 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고, 가설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적에 대한 기대차가 클수록, 격차가 클수록 금품갈치와 같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모가 진학을 원하는 대학, 이를테면 이제 너는 서울대를 가거라. 너는 서울대를 가야 해. 그런데 내가 입학 가능한 대학은 서울대가 아니라 지방대예요. 그런 격차가 클수록, 부모의 기대와 나의 현실이 격차가 너무 크면 클수록 이 청소년들이 삐뚤어져서 폭력 비행을 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위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계리를 의미하는 아노미. 아노미가 뭐냐?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 이게 뭡니까? 아노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노미 개념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열망과 기대의 격차, 성적에 대한 기대 격차, 부모가 진학하기 원하는 대학과 본인이 입학 가능한 대학의 격차로 청소년 비행을 지위비행, 금품갈취, 폭력 비행으로 조작적 정의 및 세분화한 결과로 경험 가설을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이 세 가지가. 하위 가설이 바로 이런 세분화의 조작적 정의 및 세분화의 결과로 경험적 가설을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작적 정의와 세분화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에 있어 시작점, 즉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라는 표현에서 사용되지는 이 조작이라는 이 표현, 이 조작이라는 표현은 연구자가 연구를 임무로 바꾼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연구자가 경험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작정상 정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작전상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설에서 사용하는 핵심적인 개념을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가장 합당하도록 이론이나 선행 연구를 참고해 가지고 가장 합당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조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에 적합하도록 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조작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조작이 아니라는 거죠. 연구가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이. 그래서 조작적 정의가 연구자의 편의대로 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설의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작적 정의는 질문지에서 구체적인 문항의 구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것처럼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은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자,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종교성이 높을수록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좋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설을 정했는데 그 가설이 어떤 거냐? 종교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좋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정했다고 생각해 봐요. 이 경우에 잘 보세요. 이 경우에 종교성이 높을수록이라는 이 표현, 그리고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단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추상적이잖아요. 종교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성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겠어요? 종교성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겠어요? 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불가능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연구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가설을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한다면 종교성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 개념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도록 조작화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까 이 조작은 부정적 의미의 조작이 아니에요. 연구자가 연구를 임의로 막 바꿔가지고 편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정적 의미의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새롭게 정의하는 것, 이게 조작화예요. 그래서 방금 예를 들었던 종교성이 높을수록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좋을 것이다라고 할 때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통계를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추상적인 이 개념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도록 조작화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성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잘 드러내면서 구체적이고 관찰이 가능하도록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종교성이 높다는 것은 예배 등의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빈도,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린다.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한다. 아주 자주. 또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 또 헌금하는 액수 등이 높다. 라는 것, 이런 등등을 통해서 종교성이 좋다라는 것이 표현 가능해지겠죠. 검증이 가능해지겠죠. 통계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연구자는 종교성을 정기적인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횟수,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기도하는지, 종교단체에 헌금하는 액수, 이와 같은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작적 정의예요. 아노미 이론 있잖아요. 이 아노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노미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목표와 수단의 괴리, 이것을 의미하는 게 이 아노미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아노미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노미 이론. 근데 이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경험적인 연구에서 조사 단위가 개인일 때 아노미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의미하는 열망.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의미하는 열망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기대 사이의 격차.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의미하는 열망과 현실이 어떤지는 그건 따져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라고 하는 열망. 현실은 내가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교 꼴등이야. 그런데 서울대를 열망한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대. 나는 그렇게 서울대를 갈 수 없어. 나는 대신에 저 멀리 있는 지방대, 아주 이름 없지만 그냥 원서를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 이것의 격차란 말이에요. 서울대를 원하는 열망과 나의 현실은 저 지방대. 여기에 이런 이 격차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노미예요. 그런데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아노미의 이론적 개념인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를 개인의 수준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조작한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목표. 다시 말해서 경제적 성공을 열망의 개념으로 측정하는데, 열망은 현실적인 제약이 없이 원하는 것, 경제적 목표, 현실에 상관없이 경제적 목표, 교육적 목표 등등 있죠. 이런 것을 수준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자신이 속한 계층 수준에 따라서 제약을 받는 성공을 위한 제도화된 수단은 기대라고 정의하여 기대. 이는 자신이 처한 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룰 수 있는 수준. 너무 열망은 너무 높은 거예요. 현실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있어요. 반면에 자기가 속한 계층의 수준은 제약을 받는 성공을 위한 제도화된 수단은 기대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처한 현실을 고려해 보면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수준은 작아요. 이렇게 조작적으로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를테면 가정 형편이나 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때 어느 정도까지 교육받고 싶은가? 라는 질문과 가정 형편이나 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본 뒤에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격차,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아노미 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노미 점수. 즉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때 대학교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싶지만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에 그치한다면 그 격차만큼의 아노미가 있는 거예요. 대학과 고등학교, 이 차이, 이게 아노미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노미 이론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범죄 역시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범죄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행동을 범죄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와 학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측면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구의 목적이 범죄의 본질은 무엇인가와 같은 종교, 윤리,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아노미가 현실적인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고 한다면 범죄를 현행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교적 간단하게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측정이 가능한 문항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된 범죄에는 그 안에도 매우 다양한 특성들을 지닌 행위들이 다양하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라는
한 문장으로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다시 말하면 곤란한 문제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조작적 정의를 한 후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세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경험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형태의 가설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분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세분화. 이론적 가설의 개념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포괄적인 경우에는 그 안에 다양한 특성이나 속성을 지닌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측정하는 이 경우에 정확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노미와 범죄의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인 동시에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아노미를 열망과 현실 기대 간의 그 격차로 조작적으로 정의해도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열망과 기대의 격차는 교육 부분에서, 직업 부분에서,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경제적 부분에서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을 세분화하면 교육에서의 격차, 직업에서의 격차, 경제에서의 격차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세분화를 통해서. 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노미 개념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성적에서의 기대 격차, 진학하고 싶은 대학과 진학할 수 없는 대학 사이의 기대 격차, 심지어는 동일한 대학이라도 입학하고 싶은 학과와 입학 가능한 학과 사이의 격차도 일종의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미노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범죄라고 하는 개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위 유형이 너무나 많은데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이 수많은 형태의 범죄 행위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범죄에 대한 더 많은 하위 유형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흔히 지위행위라고 하는 부르는 그 사소한 비행도 청소년 비행으로 간주가 되는데 음주와 흡연, 음란물 이런 것도 성인에게는 범죄가 아니지만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금지된 행위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음주가 합법입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는 게 어떻게 합법입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음란물을 보는 게 어떻게 합법일 수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금지된 행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적 정의와 세분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환해야 돼요. 이런 과정은 다음에 설명한 이 차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원과 지표. 차원과 지표가 그럼 뭘 의미하는지 그걸 먼저 살펴봅니다. 사회과학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개념을 조작화하는 것은 연구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특히나 추상성이 높은 개념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추상적인 개념일수록 그 개념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담고 있는 내용이 다양하고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견, 소외감, 종교성 이 등의 용어들 어떻게 생각해도 추상성이 높은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잖아요.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 이러한 용어에서 다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념화를 이끌어내고 그러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조작화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작화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개념이 바로 차원과 지표입니다. 차원과 지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원과 지표의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을 하나의 측정으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측정을 정확하게 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념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하위 유형을 구분해서 구체적인 관찰이 가능한
형태로 나누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추상적이었던 개념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규정된 여러 종류의 그 차원에 따라 구분하고 그 차원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를 드디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차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추상적인 개념은 일반적으로 그 개념 안에 다양한 속성 그리고 특성 이런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중에서 다른 것과 구별되어 가지고 특정화할 수 있는 개념의 한 측면을 뭐라고 하느냐? 차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차원. 추상성이 높은 개념. 그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서로 다른 의미, 그 다른 의미가 담겨있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그 특정 개념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좀 더 명확하고 여러 종류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념에 담겨져 있는 차원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구분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원을 파악하고 구분하고 측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살펴본 종교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개념에는 신념 차원, 의뢰 차원, 헌신 차원, 지식 차원 등의 여러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조작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차원들을 특정화해 가지고 이 차원들 그 차원들을 특정화해서 구분해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구체화돼 가지고 이와 같이 이런 개념을 구성하는 이 차원을 특정화했을 때 연구자가 특성화된 차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선택한 것이 뭐냐? 그걸 보고 지표라고 합니다. 지표. 개념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개념이 존재하는지 여부 혹은 그 강도를 보여주는 징표 또는 관찰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성 개념의 의뢰 차원을 반영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예배 참석 여부 또는 빈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종교성의 지식 차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는 경전에 대한 기독교를 말하면 성경이죠. 이것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지표 중에 하나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의 개념이 여러 개의 하위 개념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하나의 차원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지표가 질문지에 문항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정확합니다. 결국 이러한 지표가 질문지에 문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조사가 가능하죠. 연구가 가능한 거죠.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힘들었죠? 예, 좀 쉽시다. 머리 좀 식히고 조금 쉬었다가 이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